생생네트워크 첫 소식입니다.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주먹을 휘둘렀던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폭력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서적인 학대에 대한 죗값을 추가로 치르라는 의미입니다. 강민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서너 살 배기 아이들에게 폭행을 일삼았던 어린이집 교사 김모 씨. 1심에서 징역 9월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선 죗값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재판부는 때릴 듯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훈육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회 통념상 한계를 넘었다며 정서적 학대로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불과 7달 만에 이 같은 일이 수십 차례 반복됐다며 상습성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또 다른 어린이집 교사 A씨도 5살 난 여자 원생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일삼다가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들이 최근 들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가 대부분 모든 학대나 폭력의 시작이고 일종의 왕따 같은 게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학대인 거잖아요. 아이의 인격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정서적인 학대는 신체적 아동학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지기 쉬운 데다 외상 등 눈에 보이는 증거도 없어 아직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그리 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가 결국 심각한 폭력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대다수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강민구입니다. 믿기조차 힘들 정도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주변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다행히 최근 이웃들의 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사회 이면에 꽁꽁 감춰져 왔던 끔찍한 아동학대의 진실은 부모의 학대를 피해 맨발로 집을 탈출한 인천 11살 소녀 사건을 계기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를 구한 건 한겨울 반바지를 입고 신발도 신지 못한 소녀의 모습을 보고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한 슈퍼마켓 주인 부부였습니다. 지난해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의사, 유치원과 학교 교사 등 신고 의무자보다 이웃 등 비신고 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세상에 알려진 이후 익명의 이른바 얼굴 없는 이웃들의 신고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지금도 어디선가 있을지 모를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거나 멍 또는 상처가 있는 아동을 발견했을 경우 혹은 이웃에서 아이의 우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면 지체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이웃집에서 아니면 지역 안에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은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착한 신고 112에 전화하시면 되는 거고,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 9월부터 112로 통합됐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구대는 의무적으로 5분 내로 학대 의심 가정에 출동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다음 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원양선언이나 구치소 수감자 등의 유권자는 오는 26일까지 거소 선상 투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내일부터 26일까지 거소 선상 투표 신고 접수를 전국 지역 주민센터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소투표란 병영이나 함정에 머무르는 군인과 경찰, 병원, 요양소, 교도소에 기거하는 환자나 재소자, 외딴 섬 거주자 등이 거주지에서 투표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야생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때문인데 최근 3년 동안 국내에서 54명이 바로 이 SFTS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풀숲에 서식하는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야생 진드기에 물려야 걸리는데 열이 나고 구토,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
근육통, 피로감이 나타나다가 심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치사율은 30% 이상. SFTS는 2013년 36명의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발병률이 점점 증가했으며 사망자도 최근 3년 사이 54명이나 나왔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 풀밭 위에 눕지 않고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을 다니지 않는 등 야생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후에는 바로 샤워하는 게 좋습니다. 조기 진단도 중요한데 야외 활동을 한 후 고열 등으로 병원을 찾았다면 야외 활동 여부를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병원에 가셔서 꼭 얘기할 건 증상뿐만 아니라 본인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얘기를 해주셔야 이제 이런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인지를 의심하고 검사를 시작하거든요. SFTS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도 감염된 적이 있는 만큼 의료진이 갑자기 열이 나는 환자에 대한 혈액을 채취하거나 보관할 때는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과속 방지턱. 하지만 너무 높거나 잘 보이지가 않아 차량에 손상을 가하거나 심지어 사고를 유발하기까지도 합니다. 서울시의회가 이런 부적격 과속 방지턱 퇴출에 나섰습니다. 윤지현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이면도로. 속도를 줄여도 차 밑이 바닥에 닿을 듯 크게 출렁입니다. 과속방지턱이 지나치게 높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과속방지턱은 높이 10cm를 넘기면 안 되지만 이 도로의 경우 무려 높이가 15cm에 달합니다. 서울 시내 과속방지턱 32,000여 개 가운데 너무 높거나 안내 표지판이 없는 경우는 1,500여 개에 달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방지턱의 높이나 형태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령이 아닌 지침 사항이어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차가 덜컹거리고 주로 이 노약자들은 허리, 다리, 거기 아프다고 그냥 기사한테 막 아우성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는 서울 시내에서 이런 부적격 과속 방지턱들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서울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방지턱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높이 10cm, 길이 3.6m 규격을 지켜야 하고 연속 설치 시에는 최소 20m 이상 띄워야 합니다. 교차로나 건널목, 버스 정류장 바로 앞이나 지하도나 터널, 어두운 곳에는 아예 설치가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연말까지 서울 시내 모든 과속 방지턱을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윤지연입니다. 국내 최대 기업 삼성전자가 수원으로의 이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생산이나 연구 개발은 지방에 있더라도 경영 부문까지 탈서울을 한 대기업은 흔치 않은데요. 경영과 생산을 한 곳에서 모아 시너지를 내겠다며 수원 시세를 시작한 삼성전자. 박상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의 컨트롤 타워가 다시 수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던 경영 지원 인력 700여 명과 삼성 SDS 직원 300여 명 등 모두 1,000여 명이 수원 디지털시티 본사로 이사한 겁니다. 수원 디지털시티는 모두 3만 4천여 명이 일하는 삼성전자의 공식 본사지만 두뇌 격인 경영 지원 부문이 서울에 있어 본사라는 인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1969년 설립된 삼성전자의 경영 지원 조직은 원래 생산 부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 1998년 서울 태평로로 이동했고 10년 뒤 다시 서울 서초동으로 옮겨 강남시대를 열었습니다. 서초동 시대는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 실적을 내며 세계 최대 정보기술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생산 현장과 컨트롤 타워를 한 곳에 모은 삼성전자는 효율성 극대화로 다시 한번 비상한다는 계획. 한편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인력 대부분은 우면동 R&D 센터로 옮겼고 자리가 빈 서초 사옥에는 삼성 금융계열사들이 입주합니다. 삼성전자는 정확히 18년 만에 다시 수원 시대를 시작했습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삼성의 변화가 이곳 수원에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요즘 식탁에 올라 입맛을 돋우는 먹거리, 바로 미나리입니다. 파릇파릇 생기 넘치는 미나리 수확 현장을 최병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햇살과 물이 좋기로 소문난 경남 밀양 제약산 아래 청정 미나리 재배지입니다. 따닥따닥 힘찬 농민의 낯질에 잘 자란 밤미나리가 상쾌한 향기를 뿜으며 속살을 드러냅니다. 지난 여름 씨를 뿌려 겨우내 건강하게 자란 미나리는 지금이 제철입니다. 이곳 제약산 청정 미나리는 맛과 향, 식감이 뛰어나 현지에서 바로 소비됩니다. 지하 120m 안반수를 끌어올려 키운 친환경 미나리는 직접 찾아온 손님에게만 팝니다. 평일에도 손님들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미나리가 단맛 난다 하면서 우리가 수확량이 딸릴 정도로 많이 구매하다 보니까 제가 피곤해 죽을 정입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상쾌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이곳 미나리는 고기류 등 다양한 음식과 찰떡 궁합입니다. 미나리가 진짜 부드럽고 연하고 맛있어요. 그 청도 미나리는 좀 굵고 이런데 이거는 연하고 줄기가 안 굵고 맛있네요. 마산서 멀리서 요 소문을 듣고 미나리 청정 미나리 좋다 해서 여기 와서 사갑니다.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된 미나리는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에도 좋아 건강식품으로 인기입니다. 생기와 입맛을 돋우는 미나리가 봄철 식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최병길입니다. 국민 먹거리로 불리우며 매년 소비량이 늘어나는 어묵. 그런데 이 어묵 원료 대부분이 수입산인 탓에 해마다 원료 수입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묵업계가 원료 국산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근호 기자입니다. 어묵면으로 만든 카르보나라 스파게티와 어묵 햄버거, 어묵 샐러드가 불티나게 팔립니다. 값싸고 맛있는 데다가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면서 매년 어묵 소비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묵 재료의 90%를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원재료 수입액도 해마다 늘어나는 것. 생선에 흰살을 발라내 얼린 연육의 지난해 수입액은 2,8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주로 알래스카산 명태, 인도양 실꼬리돔 연육이 들어오는데 국내 어종으로 만든 연육의 4분의 1 가격이어서 대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가격으로서 국내 업체에 공급될 수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 문제는 어묵업계가 지금처럼 활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해 나가려면 지나친 수입 의존 구도는 탈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어묵 재료 국산화 연구에 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기존에는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심해 어종이나 국내에서 과잉 생산되는 어종을 연육으로 활용해 단가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루묵 같은 경우 동에서 일시에 어획되는데 이 어종을 이용한다든지 어묵 연료 국산화에 성공하면 어묵이 수출 전략 상품으로 발돋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차근호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21일 울산 공장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특별채용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안은 올해 1,200명, 내년 800명 등 모두 2,000명의 사내 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하고 근속연수 절반 이상 인정, 노사 간 민형사 소송 취하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조합원 679명은 올해 안에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됩니다. 이로써 2005년 사내 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 소송 제기로 시작된 비정규직 문제가 11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광주시 공무원 노조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투표를 열흘 만에 재개했습니다. 광주시는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막을 수 없다면서 근무 시간 외의 투표를 사실상 허용했지만 노조는 시가 자율 투표를 방해했다며 지난 11일 투표를 중단했습니다. 오는 4월 8일까지 연장된 이번 투표는 절반 이상이 참여해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전공로 가입이 결정됩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법의 노조인 전공로 가입 투표는 위법하다며 노조 간부 14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영화인들이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참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국제영화제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인데 갈등의 골이 깊어져만 갑니다. 신세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 다이빙벨로 시작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급기야 9개 단체로 구성된 부산국제영화제 지키기 법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는 부산영화제 참가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부산국제영화제에 발을 디딜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에 모든 영화인들은 각 단체의 총리를 거쳐 2016년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을 거부하는 보이콧을 강력히 결의할 것이다. 영화인들은 부산시가 발표한 서병수 부산시장의 조직위원장 사퇴를 즉각 실행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관 개정에 전향적 자세로 나서주길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4일 부산시가 법원에 신청한 신규 자문위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산시는 정기총회를 앞둔 영화제 측이 68명의 대규모 자문위원을 위촉한 것은 의결권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라며 법원의 판단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영화제는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영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나아가 전 세계 영화인들이 함께 영위하는 소중한 공동의 문화적 자산이다. 이제 막 20살 성년이 된 영화제가 말기 암에 걸렸다고 진단한 영화인들과 성장통이라는 부산시의 대립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네, 이번에는 고향 소식을 지역 신문으로 알아보는 클릭 전국은 지금입니다. 오늘은 먼저 대전일보입니다. 세종시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합계 출산율을 기록했지만 빠른 인구 증가 추세와는 달리 산부인과 확충이 늦어지면서 인구 10,000명당 산부인과 의사 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현재 세종시 관내에서 산부인과는 총 5개로 이 가운데 세종시 신도심 지역의 산부인과 수는 단 2개에 불과합니다. 수요자는 많은데 진료 기간은 부족해서 세종시 산모들은 매번 긴 진료 대기 시간을 감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세종시는 산부인과 부족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 접수가 많은 소아과와는 달리 산부인과의 경우 접수 민원이 없다는 점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달 중에 출산 지원 관련 업무가 이관되면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일보입니다. 광주시가 대한항공에 광주에서 김포 항공편 폐지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그동안 하루 2편 운행하던 광주에서 김포 국내선 노선을 적자 이유로 오는 27일부터 모두 철수할 예정입니다. 이 노선 이용객들은 인천항공이 목적지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광주시는 별도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KTX 증편을 검토 중이지만 인천공항으로 통하는 선로의 용량이 이미 한계를 넘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항철도 운행 한계, 객차 보유난, 수요 부족 문제로 광주시의 고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생생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